조선 후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도 왕대사기 때문에 왕 이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른 시기하고 다르게 조선 시대가 왕조실록이 남아 있어갖고 양이 좀 많아요. 뭐 왕의 업적 끄집어내면 계속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다 보니까 이제 외우는 게 싫은데, 이것도 왕의 특징을 잡고 대비를 좀 하면은 어떤 왕한테는 이런 말 못 써, 어떤 왕한테는 이런 말 못 써, 이런 말 나옵니다. 그러면은 좀 수월해집니다. 많기는 해도. 자, 그거 우리 전제하고 한번 가도록 합시다. 조선 후기 때는 왕의 업적 말고 또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신하들이 대립을 해요. 붕당정치라고 해갖고 그 붕당정치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이것도 한번 간략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이번 수업의 모토는 여러분들이 한 번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 번 듣고 기억이 그냥 나게 하는 게 모토니까요. 한번 거기 맞춰갖고 한번 해봅시다. 이제 마의 조선 후기에 들어선 겁니다. 우리 수업하기 전에 찍으시는 분한테도 살짝 제가 물어봤어요. 조선 후기 어떻냐, 어렵지 않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분 눈치 살살 봐가면서 어려운지 아닌지 난도를 좀 체크하면서 할 겁니다. 왕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광인, 효현, 숙경영이라고 합니다. 광인, 효현, 숙경영 정까지 꼭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맨 뒤에 정순원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영조, 정조 때가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많이 나오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광해군이 등장하는데요. 광해군이 이제 전쟁 후에 왕이 되는데, 광해군이 즉위하는 과정을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선조가 40대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전에는 세자 책봉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의인왕후라고 왕비가 있었어요. 왕비한테 아들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통이 없었단 말이죠. 선조 자체도 첩자식인데 자기 아들을 첩자식을 또 왕을, 후궁 자식들을 세워놓으면은 좀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는지, 선조가 워낙 속마음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어떤 뜻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책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신하들이 답답하니까는 신하들이 책봉을 이제 건의하기에 이르렀어요. 그게 전쟁이 터지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1592년에 있었고요. 그 바로 직전에 1591년에 당시에 붕당이 3개가 있었습니다. 동서분당이 있었는데 동인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갖고 서인하고 남인하고 북인이 있었는데, 서인의 대표가 정철, 남인의 대표가 유성룡, 그리고 북인의 대표가 이산해,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셋이 의견을 모아서 왕한테 우리 세자 문제를 건의 한번 해봅시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걸 정철 건조기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때 북인이었었던 이산해가 있잖아요. 선조가 당시 광해군이 있었고, 광해군 엄마가 공빈 김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엄마는 광해군이 어릴 때 죽었습니다. 공빈을 총애하다가 그 다음에 후궁을 다시 가까이 하게 되는데, 임빈이라는 후궁을 가까이 했었어요. 그 사람한테 난 신성군이라는 아들을 되게 총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한 10살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광해군은 엄마가 없는 상태고, 그리고 왕의 관심이 멀어진 상태고, 근데 되게 똘똘했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지금 임빈 김씨하고 신성군한테 마음이 다 가는 상태였었단 말이에요. 신하들이 이것 때문에 약간 걱정도 좀 했었고, 약간 좀 갈등도 했었는데, 어쨌든 신성군은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광해군이 총명했고 나이가 됐기 때문에 광해군을 밀어주기로 했었단 말이에요. 합의하고 간 거였었는데, 그 북인이었었던 이산해가 임빈 김씨한테 가갖고 이거를 얘기를 틀어버립니다. 정철이 광해군을 밀면서 신성군한테 위해가 가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해갖고, 이 임빈이 선조한테 붙어갖고 얘기를 이제 해갖고 이게 왜곡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사건으로 번집니다. 그리고 정작 가갖고 함께 말하기로 해놓고 있잖아요. 유성룡은 좀 겁이 있어갖고 또 말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정철이 혼자 말했다, 혼자 이제 뒤집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정철이 말했던 걸 가지고 이제 북인하고 서인의 사이가 워낙 안 좋으니까, 정일 모반 사건 때 정철이 죽인 게 북인이었으니까 이걸 기회로 정철 집단을 죽이려 했었던 거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셋이, 서인, 남인, 북인 세 당이 함께 말하기로 해놓고, 북인은 이걸 사건화시켜갖고 정철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전쟁 직전에는 세자 책봉이 안 됐었고,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는 선조가 신성군을 너무 좋아하지만, 너무 사랑하지만, 전쟁이라는 위급한 상황에서 10살짜리밖에 안 되는 애한테 후계자 자리를 맡긴다는 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광해군한테 세자가 책봉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광해군이 실제로 있죠. 세자로서 평양성이 함락될 때 선조는 거기서 의주로 가고요. 광해군은 적진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분조라고 해갖고 조정을 둘로 나눠갖고, 하나는 전쟁터에다가 조정을 두고요, 하나는 안전한 곳인 의주에다가 조정을 두게 됩니다. 조정이 2개가 돼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광해군이 전쟁 중에 왕실로서 전쟁을 되게 지휘를 잘하게 됩니다. 전쟁터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게 돼요. 그리고
우리 사대부와 서민들한테 우리 사대부와 서민들을 버리고 왕실이 도망갔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요. 다시 세자가 나서갖고 왕실이 나서갖고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거짓말 아니고요. 이걸 기화로 의리를 지키고 의가 뭔지 알고 충이 뭔지 아는 선배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의병들이 막 나서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광해군이. 그리고 실제 북인하고 서인하고 남인 중에 선비들이 나서는데 제일 많이 나선 선비들이 누구였었냐면요. 그 서인은 이이나 유성룡 같은 사람이 제자였었고 남인은 이황이었었고 북인이 조식이라는 분의 제자였었는데 조식은 선비들도 모름지기 칼을 차고 잔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면으로는 도덕을 닦아야 되지만은 외면으로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실천을 되게 중시했던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위기에 닥쳤을 때 십적 실천하러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병장을 가장 많이 배출했었던 게 북인이었습니다. 그 북인이 나중에는 광해군을 밀어주면서 전후에 이제 광해군이 집권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마지막 문제 하나 더 있었어요. 전쟁이 끝났는데 전쟁을 정말 잘 치렀단 말이에요. 광해군이 선조는 도망만 다니고 있었고, 자 그리고 전후에 입김이 세진 것은 자연스럽게 북인들의 입김이 세졌습니다. 책임을 졌으니까 전쟁에 북인들의 입김이 세졌습니다. 그래서 북인과 광해군이 자연스럽게 정권을 잡는 수순을 가는데 전쟁이 끝나고도 선조가 10년 정도를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9년을 더 살아요. 그리고 전쟁 끝나고 난 뒤에 재혼까지 합니다. 얘가 재혼까지 해서 시운이 넘었는데 당시 시운이면 지금 70대거든 거의 50이 넘은 나이로요. 10대 여인을 만나갖고 정말 부지런히 노력을 해갖고 있죠. 애를 또 생산을 합니다. 처음에는 딸이 나왔어요. 광해군이 시겁했었습니다. 딸이 나왔고 다행이었었고 그러고도 계속 노력을 해갖고 결국은 아들을 생산합니다. 영창대군을 생산하면서 선조가 광해군에 대한 시기심이 있고요. 그리고 광해군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하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선입파동 일으키면서 신하들의 마음이 광해군한테 가 있던 신하들을 자기 쪽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거짓 선입파동을 일으켜 있었단 말이에요. 충성심 테스트한다고. 그러면서 광해군을 싫다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요. 신하들한테 누구 줄에 쓸 건지를 강요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 와중에 선조의 또 다른 아들이 태어나니까는 신하들이 이제 광해군은 아니구나 해갖고 이쪽으로 옮겨간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북인이 갈라지게 된 계기입니다. 그래서 선조가 살아남음으로써 북인이었었던 사람들도요, 광해군을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걸 대북대 소북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해군이 집권하는 중에는 전쟁 전의 건조의 사건과 전쟁 중의 활동, 이걸 이제 광해군이 지휘할 수 있는 명분이 되셨던 거고요. 전쟁 후에도 약 10년 정도 선조가 살았다는 거. 그러니까 신하들이 또 분열되고 왕이 세자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광해군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곤란한 상황, 언제 세자 자리에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양산했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광해군 때 정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광해군이 왕이 됐어요. 선조가 영창대군한테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차마 영창대군한테 자리를 넘기지 못하고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선조가 조금 더 오래 살았다면 광해군이 안 됐을 겁니다.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광해군은 그게 굉장히 그 트라우마가 됐어요.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광해군과 대북파, 그냥 북인이라고 하셔도 돼요. 광해군과 북인이 집권하고 나서 이제 정책들을 피는데 이 위기가 있잖아요. 위기가 광해군도 그렇고 북인도 그렇고요. 위기가 비교적 강경한 정책들을 펴게 만드는 그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하잖아. 내 라이벌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 잘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인들은 철저하게 북인만 집권하고 남한테 권력을 나누지 않았었어요. 그럼 누가 소외될까? 서인하고 남인들이 소외되면서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고, 광해군은 자기한테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왕자들을 많이 죽입니다. 이게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계기가 됩니다. 또 하나, 이 사람이 겪고 있었던 약간 정신병적인 트라우마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미신 정치에 빠지게 만들어요. 미신 정치에. 그 미신 정치에 빠지면서 어디가 좋다더라 하면은 그 얘기 듣고 쓸데없이 궁궐 건축을 되게 많이 해갖고 토목공사의 백성들을 동원하면서 백성들의 마음도 좀 많이 떠나가게 됩니다. 자, 봅시다. 문묘라는 것은 문선왕 사당이라고 해갖고 묘는 사당입니다. 문선왕이 공자를 말해요. 공자.
유학자 중에 한 명은 왕이라고 불러줘요. 문을 펼친 왕이라고 합니다. 그 문선왕 사당은 학교에 있는데요. 그 문선왕 사당에 중국인 유학자들이 쭉 있어갖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사 드리고 옵니다. 가갖고 공자와 그 제자들한테. 거기에 중국인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인도 18명이 들어가 있어요. 한국인도. 거기에 처음 들어간 사람이 신라 사람인데, 신라 사람은 설충하고 최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조금씩 들어가는데, 조선에서도 이제 조선 유학자도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오현이라고 하는 5명의 유명한 유학자들, 16세기가 우리나라 대학자들이 출연하는 시기였었습니다. 성략을 잘 이해한 사람들이 막 출연한 시기였었는데, 그 성략을 정말 잘 이해한 교수님들 5분을 문매에 올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와 같이 제사밥을 먹게 해준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뭐 조광준이, 이황인이, 이현정이 이런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어떤 사람이 들어갔느냐에 따라 갖고 자기 정당이 정통성 있는 정당으로 판명이 돼요. 공자하고 같이 있다라고 하면 그 당이 정통성이 있거든. 근데 여기 들어간 사람 중에 회제 이현적과 태계 이항은 남인 쪽입니다. 남인 쪽. 그러니까 남인 쪽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은 지금 정당이, 제가 정당을 흔히 십자가 모양으로 표현을 합니다. 서인, 이게 동인이었었는데 이게 갈라져 갖고 남북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3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유학의 정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집권은 누가 하고 있죠? 여기서 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자기들은 학문적으로, 조선은 이제 유교 국가인데 학문적으로 정통이 아닌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이거 되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좀 불안정하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잘라버립니다. 이거를 회제 이현적과 태계 이항을 문매에서 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자 아직 정당 정치가 막 활성화되기 전이었었는데, 우리나라 사림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사람이 이황이었었는데, 이때는 파가 심하게 갈라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이 좋아했었습니다. 그런 스승님을 내치니까 이 북인들은 호로새끼라고 이제 그 지방에 있는 유생들이 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폐륜이라고. 강경 정치입니다. 자, 또 하나가 광해군의 형, 자격은 없지만 어쨌든 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신들이 올 때마다, 야, 니네 얘 첫째 아니라며, 형이 때문에 어떻게 된 거야? 자꾸 물어보니까 이게 좀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죽입니다. 자, 그리고 개같이 죽은 게 있는데, 이 개추국사가 영창대원이 죽은 겁니다. 사실은 그 부잣집 아들들 중에 있잖아요. 조선에서는 부잣집이고 양반집 아들에도 출세 못한 애들이 있거든요. 워낙 여성의 윤리를 강조하다 보니까는 정실부인하고 첩하고도 이 위계 질서가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첩의 자식은 출세를 막아놨었어요. 조선은 차별을 둔 거야. 그걸 서얼차대법이라고 합니다. 서얼들은 아무리 명문가지만 자손이라 하더라도요, 지금으로 하면 삼성, 현대, 뭐 어디야 또 SK 이런데 대기업 자제들이라 하더라도 본처의 자식이 아니면은 얘는 출세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돈은 많지, 사회적으로 불만이 되게 많은 겁니다. 그런 친구들 7명이서 있잖아요. 유흥비 한다고 그 은을 가지고 다니는 상인들이 있어요. 그 은상에 은을 턴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달러하고 금괴를 턴 거예요. 그냥 유흥비 쓰려고 턴 것 같은데 워낙 막대한 돈을 털었잖아요. 그래서 북인들이 이거를 이제 키워간 겁니다. 너 이만한 돈이 왜 필요했어? 그 박응서 이하 그 명문가 집안의 7명의 서얼들이 일으킨 사건입니다. 여주 고객길에서 은상을 죽이고 그 돈을 털어간 겁니다. 털어갔는데 경찰들이 잡았겠지? 경찰들한테 이제 압박을 넣어갖고, 야,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야, 신문 제대로 해봐 해갖고 계속 신문을 하는 거예요. 불 때까지 조지는 겁니다. 그때는 고문이 허용됐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올 때까지 계속 조졌냐면은 김재남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까지 조진 겁니다. 이게 누구냐면은 광해군의 계모 임목대비의 아버지예요. 그 사람이 반역에 연루됐다 그러면은 영창대군으로 죽일 수 있거든요. 임목대비 아들을. 그 사건까지 끌고 가고 결국은 영창대군까지 죽입니다. 이게 개추국사입니다. 개추국사까지 이뤄지자, 아무리 계모긴 하지만 엄마잖아요. 엄마는 그 궁궐에 가둬버리고요. 그리고 그 아들은 떼갖고 유배 보내갖고 죽여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는 광해군과 북인 정권들이 지방에 있었던, 지금 중앙에서는 시끌시끌한 겁니다. 누구 죽었네 그러는데 대부분 보니까는 왕족인 거예요. 왕자들인 거예요. 지방에서는 이제 불같이 막 사람들이 들고 그러는 겁니다. 이건 폐륜이다.
유교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으니까는 이 정권에 대한 신뢰나 지지도가 이제 확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강경정치다. 그래서 사람들의 지지를 상실하게 된 기반이 됐다라는 거고요. 자, 또 봅시다. 광해군이 어쨌든 전쟁 끝나고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체제 정비를 합니다. 이분 중엔 좀 잘한 것도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대동법을 처음 실시했다는 겁니다. 조선 후기 때 가장 큰 개혁이었었어요. 이건 아주 잘 나옵니다. 대동법은 특산물을 거두는 건데 지역별로 특산물을 거두는데 지역에 나지 않는 거를 특산물을 그냥 할당해 갖고 내려갑니다. 예를 들면은 충주에 굴을 캐오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은 섬에 있는 데 가고 호랑이 잡아오러 간다거나 그냥 막 부여만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나는 특산물을 조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모순이 엄청 심했는데 전쟁 뒤가 되니까 그 모순이 더 크게 달하는 겁니다. 그 지역 특산물들이 전쟁 후라 이게 이제 세금 체제가 무너졌고 잘 안 오니까는 그 모순이 경기도에 집중됐었단 말이에요. 서울 바로 아래. 거기부터 풀어준 겁니다. 야, 특산물 안 거둘 테니까 그냥 쌀로 내라. 그냥 니네 평상시대로 생업에 종사해. 열심히 일하면서 쌀농사 진 거에 일부만 우리한테 줘. 이걸 바꿔줍니다. 옛날에 특산물 잡으러 다닐 때는요, 농사 짓다가 우리 마을에 누량진에 만약에 꿩을 100마리 잡아오라는 명령이 내려오면은 꿩 잡으러 가야 돼. 그럼 자기 생업도 못하고 꿩 잡다가 시간 다 보내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좀 풀어준 겁니다. 굉장히 큰 개혁입니다. 경기도. 자, 그리고요,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국가의 세금 문서가 다 불타 없어져요. 그걸 다시 만듭니다. 토지 조사와 호적 조사를 다시 합니다. 자, 이 궁궐 건설이 또 하나의 사람들의 신망을 잃게 만들었었던 계기입니다. 하도 노역에 시달리니까는 이제 백성들도 마음이 떠났단 말이죠. 자, 궁궐 건설의 대부분이 미신에 따라서 했다라는 거예요. 또 게다가. 자, 어쨌든 저때 지은 궁궐 중에 하나가 경희궁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는 경덕궁이라 했었습니다. 경희궁을 서궐이라고도 합니다. 경복궁 서쪽에 있어갖고 거기가 인존의 집이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 어떤 미신 말하는 사람이 있죠. 여기 왕기가 서려 있다는 말을 해갖고 이제 그 집을 인존의 집을 헐어버리고 이제 거기다 지은 겁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실제 거기서 왕이 나온 거야. 실제 파주 천도시도 하는데요. 파주 그때는 교화라 했었습니다. 이것도 풍수지리가 말만 듣고 했었던 겁니다. 거기로 가면 좀 안전할 거라고. 광해군이 그 창덕궁에 들어가 있는 걸 되게 싫어했었어요. 전쟁 후에 복구한 게 창덕궁을 복구했었는데 창덕궁이 2명의 군을 배출한 데거든요. 조선 왕들 중에 왕이라고 안 하고 조나 종자 안 붙이고 뭐뭐 군으로 끝나는 사람이 딱 3명이 있거든. 누군지 아세요 이게? 단종, 노산군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 연산군, 또 하나 광해군인데 2명 다 창덕궁에서 배회됩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창덕궁을 정말 싫어했었어요. 찝찝했었단 말이야. 이 사람은 그 불안감이 있단 말이야.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그래서 창덕궁에 안 들어가려고 자꾸 이상한 궁궐들을 짓고 한 건데 이게 전후에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좀 떠나게 합니다. 자, 더 큰 문제는요, 국제정세까지 도와주질 않았었어요.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가 파병하면서 명나라 군대가 만주의 여진족을 통제하고 있었는데 그 통제를 못했단 말이죠. 통제를 못하는 사이에 여진족들이 부족을 통합해갖고 드디어 국가를 만든 거야. 광해군 때. 국가를 만들자마자 명나라한테 복수한다고 명나라와 후금 간에 전쟁이 터진 게 광해군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도와주질 않은 거야. 다. 일단 전쟁 직후에 자기 아버지 선주가 10년 동안 살았다는 게 이 사람한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됐었던 거고 그게 제일 컸고요. 그리고 심지어 국제정세까지 안 도와줬단 말이지. 그래서 전쟁이 터지니까 우리나라 전쟁 그치고 난 뒤에 채 10년도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1918년이니까 전쟁 끝나고 난 뒤에 이제 한 20년 지났구나. 20년 지났는데 한 세대도 안 지났는데 우리 백성들을 전쟁터로 또 보내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보냈으면 했는데 신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하, 나라가 망하는 게 중요합니까? 명예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이딴 소리 하니까 안 보낼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왕이 보는 앞에서 조정회의장에서. 그래서 보냈는데 보냈던 군대를 투항을 시켜버립니다. 남의 전쟁이니까 깊숙이 끼지 말라라고 해갖고 투항을 시켜갖고 이것도 또한 폐륜이라고 소문이 나게 돼요. 명나라는 우리나라의 아버지의 나라인데 아버지가 게다가 우리나라를 임진왜란 때 도와줬는데 이거를 제조지은이라고 합니다. 나라를 다시 만들어준 은혜라고 해요. 제조지은의 은혜를 저버리고 아버지에 대한 의리를 저버렸다라고 해갖고 폐륜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 많은 폐륜 그리고 백성들 혹독하게 괴롭혔던 거 요거 포함해갖고 결국은 광해군을 쫓아낼 수 있는 명분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광해군을 쫓겨나고 인조라는 사람이 집권하게 됩니다. 요거를
실리 외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명분보다는 실리를 더 중시했다. 그래서 두 나라 간의 전쟁 치르는데 남의 전쟁이니까 우리 끼지 않겠다. 국제정세상 어쩔 수 없이 걔들도 우리 도와주러 보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 보낼 수 없었단 말이에요. 보냈는데 강홍립 보냅니다. 이거 너무 잘 나옵니다. 강홍립 또는 광해군입니다. 보냈는데 그냥 항복시켰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의지 때문에 온 게 아니다. 너희가 좀 이해해다오라는 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도 원한을 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일본과도 기후약조라는 걸 체결하면서 일본과도 정식으로 약조를 체결해갖고 예전처럼 다시 국교를 재개합니다. 저거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일본하고 국교를 재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선조 때 국교 재개했었죠. 그래서 정식 약조까지 재개를 한 겁니다. 일본이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지 쟤들이 또 쳐들어올지 안 할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조사 위한 차원에서도 불구대천의 원수지만 다시 재개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런 걸 실리 외교라고 하는 겁니다. 광해군 때 기후약조 광기라고 하면 됩니다. 광기. 자, 이게 광해군 업적입니다. 이 광해군 업적에서는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저걸 유학자들이 뭐라 보고 있었다. 저거를 폐륜이라고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로 이어진다? 인조 반정으로 이어집니다. 실제 인조의 집안에 인조 동생까지도 광해군의 의심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인조도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습니다. 인조 반정 아주 중요한 말 하나만 할게요. 자, 인조 반정은 조선 역사상 두 번째로 신하가 세운 왕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었는지 기억나요 혹시? 집에 있는데 자기는 왕이 되는지도 몰랐어. 바로 1시간 전까지도 그냥 군사들이 온 거야. 이거 내가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왕이 자기라 됐습니다. 내 와이프가 여보 혹시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일단 확인이나 해보고 죽읍시다 해갖고 봤더니 군사가 잡으러 온 게 아니라 데리러 온 거야. 그래서 왕 됐던 사람이 있죠. 중종 두 번째 신하가 세운 왕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중종은 전혀 몰랐다가 신하들에 의해서 됐다면 요거는 인조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 지금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인조 반정의 주역은 신하들입니다. 지금 신하는 누가 있을까요? 북인 빼고 나머지입니다. 북인하고 사이가 제일 안 좋은 애가 누구였었죠? 서인입니다. 서인. 거기에 북인은 서인하고 불구대천의 원수지간이었었지만은 남인은 그냥 그런 대로 지낼만 했어요. 서인하고 사이 안 나빴습니다. 거기다 북인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남인도 안 껴주고 서인도 안 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인도 불만이 많았었거든. 그럼 저도 참여할게요.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참여한 형세로 일으킨 겁니다. 자, 그리고 왕이 바뀌었는데 신하가 주도해서 세웠기 때문에 이제 신하들의 정치가 중심이 돼갈 거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신하들의 정치를 뭐라고 하죠? 이걸 우리가 지금 뭐라 부르지? 붕당 정치라고 하는데 붕당 정치가 본격적으로 전개된 게 언제다? 인조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선조와 광해군 때는 그냥 붕당이 성립되는 시기라고 해요. 성립기. 인조 때부터 붕당 정치가 나타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어떻게 변하는지도 이거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유학자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유교다운 정치를 피는 겁니다. 그 유교를 한마디로 정의한다 그러면 뭐라 했었죠?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시대는 그런 말 안 하지만은 조선에서는 유학을 다른 말로 정의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학을 다른 말로 정의하면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예의라고 해요. 예의.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시작된다? 예의 정치 2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중종 때 예의 정치를 이끌었던 사람은 누가 있었죠? 한 사람. 중종 때 예의 정치 이끌다가 결국은 왕도 귀찮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무 따진다 야. 조광주였었단 말이에요. 조광주. 이번에는 누가? 이번에 한 사람이라고 안 할 거야. 이번에는 서인하고 남인이 예의 따지는 정치를 할 거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신하들이 예의를 따질 때 정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인조반정 굉장히 잘 나오죠. 서인이 주도했다. 북인 빼고 나머지를 하면 되는데 주도는 서인이에요. 남인도 참여했다는 거. 그래서 붕당 정치는 기본적으로 뭐하고 뭘 말한다? 서인과 남인 간의 정치를 말해요. 아시겠죠? 인조반정 바로 다음에 이괄의 난이 터지는데요. 사실 이괄은 인조반정을 일으킬 때 있잖아요. 광해군이 이 소식을 들었었어요. 그 소식이 알려지니까는 인조반정에 참여하겠다 했었던 사람들이 다 우르르 빠져나갔단 말이야. 그래서 실행이 안 될 뻔했었어요. 거기에 이귀, 이괄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바람에 일단은 실행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광해군은 초반에 의심이 그렇게 많았었는데 나중에 자기도 내가 너무했나 싶어갖고 이제는 안 하기로 선언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첩보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같으면 첩보가 들어오면 일단 국문부터 열었었거든. 조져 그랬었는데 이때는 그냥 아무 대처를 안 했던 겁니다. 그래갖고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도 막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맞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심지어는 궁궐내에 있었던 궁궐을 지키던 훈련도감의 대장도 매수가 됐어요. 그래서 궁궐문을 그냥 열어줬습니다. 아무도 광해군 편이 안 돼줬단 말이야.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했었던 소수가 적극적으로 나서갖고 결국 실행이 됐었던 건데 그 사람이 2등 공신으로 밀린 거예요. 거기다가 서울이 아니라 제일 북방 쪽으로 파견당합니다. 그래서 반정 공신 책봉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난을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요즘은 이런 견해도 있어요. 인조가 가장 총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북쪽의 후금의 정세가 되게 불안불안하거든요. 총애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리로 보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통상적으로 그래요. 공신 책봉에 대한 불만 때문에 뭐가 일어났다? 이괄이 난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괄은 인조 내 군대를 손바닥 보듯이 훤히압니다. 그 밑에 뜬 사람이라. 그래서 순식간에 내려와서 궁궐을 점령합니다. 이때 인조가 왕이 되자마자 1년 만에 궁궐을 뺏기고 공주까지 피난 가요. 백제 두 번째 수도가 공주였었잖아요. 거기가 공산성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거기 가 있어요. 옛날 백제 성이었었던데. 거기 가서 인조가 그 시골 음식 먹다가 무슨 떡을 먹는데 이게 떡이 너무 맛있었대. 그래갖고 나중에도 기억되고 한 떡이 있는데 이게 인조가 먹었다 그래갖고 그 떡을 부르는 말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그 공주 공산성 가면 아마 들을 수 있을 거야. 인절미라는 거야. 인절미. 인조가 먹었다라고 해갖고. 그러니까 공주까지 갔다 옵니다. 자, 근데 이게 장점이다 단점이었어요. 이괄이 인조 밑에 있는 군인들을 다 알아. 다 군대 선후배거든. 그러니까 속속들이 다 아니까 금방 궁궐을 장악했는데, 그리고 어떤 왕족을 하나 잡아다가 얘를 왕으로 세워놨단 말이에요. 근데 인조가 공주까지 피난 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군열을 정비해갖고 다시 이제 치고 올라오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했었냐면은 어차피 이괄 부하들하고 인조 부하들하고 또 아는 사이란 말이야. 같은 군대 출신의 동기, 선후배 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괄의 부하를 매수합니다. 야, 니네는 죄 없어. 저 새끼 목만 따면 돼. 그럼 없었던 일을 해줄게. 해갖고 어이없이 끝나요. 이게 서로 아는 게 장점이다 단점이 된 거야. 그리고 이괄의 난에 그 인조한테 동조하지 않았었던 끝까지 저항했었던 세력들 일부는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후금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후금도 이걸 보고 있었거든. 광해군에서 인조로 정권 바뀌었다고? 광해군은 우리랑 비교적 좀 친하게 지냈는데 인조는 그렇지 않다는 것 같은데 걔들도 정세 파악을 합니다. 인조가 명확하게 친명 배금 정책을 피는 집단이라는 걸 얘들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조선을 침공하지 못하는 게 조선의 군사력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함부로 침공을 못했었단 말이야. 근데 얘들이 가서 알려준 거야. 개털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해갖고 그래? 자신 있어 하면서 쳐들어오게 된 게 이게 첫 번째 호란입니다. 이걸 정명호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명호란의 배경은 국제정세에 대한 스탠스가 명확했어요. 나는 오로지 명예에 대해서만 러브할 거야. 저런 오랑캐는 상대하지 않을 거야. 친명 배금 정책을 핍니다. 이게 오랑캐였었던 후금을 자극한 겁니다. 자극한 데다가 얘들이 투항하면서 정보를 알려줘갖고 자신감도 생긴 거예요. 그게 배경이 됐던 겁니다. 자, 이 정책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 유학자들은요 실리보다는 예의를 더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의 정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친명 배금 정책을 핀 거고 결국은 안 해도 되는 전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30년 만에 전쟁을 또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때는 워낙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다 털립니다. 순식간에 내려옵니다. 자, 보세요. 광해군을 위해서 보복한다는 핑계를 들어오고요. 이때는 형제관계 요구합니다. 이 얘기만 듣고 바로 철수합니다. 애들도 오래 고립되면은 보급로가 차단되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만 듣고 이때는 금방 갑니다. 인조가 강화도로 피난했기 때문에 오래 버틸 수 있었기 때문에 왕을 못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도 오래 버티지 않고 이 말만 듣고 바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막 그렇게 큰 저기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자, 이때 퇴각하는 군대를 쫓아가고 의병들이 그 후금의 군대를 잡아 죽인 사람이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 비해서 호란 때 의병이 확실하게 죽었는데 산수 한번 해봅시다. 왜 많이 줄었는지 아세요? 조선 후기부터는 붕당 정치를 빼고 해석하면 안 돼. 그게 연산에 계속 들어가야 돼. 의병을 가장 많이 배출한 집단이 북인인데 북인이 제거됐단 말이에요. 인조반정으로. 북인 세력들이 사라지고 나자 확실히 의병이 확실히 줄었어요. 북인은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거든. 너 이놈 새끼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배운 거 실천할 줄 알아야지.
이걸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놔뒀던 거란 말이에요. 자, 이때도 있긴 있었습니다. 이걸 정봉수 의병이라고 해요. 정봉수 이립이 있는데 가끔 나옵니다. 정봉수 기억해 두세요. 10년 뒤에 다시 쳐들어옵니다. 조선이 약속을 안 지켜. 명나라한테 계속 좋은 태도를 보이고 자기들을 계속 적대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친명백은 정책을 계속 지속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쳐들어옵니다. 후금이 이제는 황제 국가로 바꿉니다. 청이라고 국호를 바꾸고 그 청나라 황제가 직접 쳐들어옵니다. 이때는 3만 대군이 들어왔다면은 이때는 10만 대군이 들어옵니다. 규모가 사이즈가 다르죠. 이때는 명확하게 내 신하가 되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군신관계를 요구해요. 굴복시키러 들어오는 겁니다. 이번에는. 자, 이때 우리나라 전략을 얘들이 봤었기 때문에 이때는 인조가 강화도로 튀는 것을 잽싸게 차단을 합니다. 그쪽으로 확 내려와갖고. 그래서 강화도로 튀지 못하게 돼요. 이때는. 그래서 남한산성에 갇혔다. 엄청 잘 나오지. 병자호란 엄청 잘 나옵니다. 남한산성 나오면 병자호란 때입니다. 남한산성에 갇혀갖고 항전을 합니다. 저때 항전했었던 전술은 뭐였었냐면요, 왕이 며칠만 버텨주면은 지방에 아직 후금한테 침략당하지 않은 군대들이 올라와서 근황병이 돼갖고 막아줄 거라는 거지. 얘들하고 싸워줄 거라는 거지. 아직도 우리나라 지방에는 왕을 지키는 군대들이 아직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생각하고 버틴 거였었는데 버틸 수 있는 시간이 40일이나 50일밖에 안 됐어요. 군량이 그밖에 안 됐습니다. 너무 추웠고, 그리고 지방에서 근황병을 모아다가 올라오고 있는데 형편없이 다 깨졌어요. 심지어는 청나라 기병 300명한테 한 5만여 명의 군대가 몰락당한 적도 있었으니까 아주 형편없이 깨졌었습니다. 왜 이렇게 군사가 형편없었냐면요, 인조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이거래 난도 겪었겠다. 자기 같은 사람이 또 왕이 되라는 법이 없잖아요. 왕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신하들이 왕을 세운 거기 때문에 인조가 의심이 엄청 심했었어요. 그래서 군사훈련이고 군대 뭐 이렇게 키우고 하는 것들이 잘 안 됐었단 말이야. 오히려 뭐 하면은 뭐 하는 건데 이 새끼야 왜 그러는데 하니까 이게 시스템이 안 돌아가고 있었단 말이야. 인조 의심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군대를 맞으니까는 적은 군대한테도 그냥 막 당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다 패전하고요. 지방에서 올라오던 군대도 거의 다 패전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항복하러 나갑니다. 그나마 청나라 군대를 이겼었던 전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광교산 전투라는 게 있었어요. 용인 근처에 광교산 전투, 김준용이라는 분의, 이게 병자호란 때 가장 컸었던, 가장 대승이었었던 전투였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다 패전합니다. 거의 다. 자, 결국은 자기 지키러 오는 군대까지 다 망했다라고 하니까는 인조가 성 밖으로 나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저기 아셔야 돼요. 남한산성은 끝끝내 함락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성이에요. 인조가 지발로 나간 겁니다.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삼전도 굴욕이라고 하는 굴욕을 합니다. 청나라 황제가 와 있고요. 거기다 큰 단을 만들어 갖고 청나라 황제 위에 올라가 있고 인조는 끌려와 갖고 그 앞에서 이제 300 고구들이라고 해갖고,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네요. 우리 옛날에는 어른들 만나면 큰절했었죠.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자 예의였었단 말이에요. 큰절 2번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건 누구한테 하죠? 그건 죽은 사람한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실수로 큰절 2번 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한 번 더 하면 된다. 3번 하는 것은 절대자한테 하는 겁니다. 극존칭한테 하는 거예요. 그걸 시켜요. 3배를 시키는데 한 번 절하고 이렇게 3번 조아려요. 이게 이제 극존칭한테 하는 거예요. 그걸 309고돌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합니다. 여기서 인질이 끌려가는데요, 뭐 논자마다 좀 다른데 적게는 10만, 많게는 70만이 끌려갔다고 합니다. 저때 조선의 인구가 한 900만 정도로 보는데요, 70만이면 10분의 1이 끌려갔다는 거야. 포로로. 일조 지내갖고 엄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피해를 본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명분 없는 사람들이 잡았을 때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합리적이지 않은 강제가 되게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청나라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데 그 소현세자가 청나라와의 관계를 잘 닦아갖고 포로들이 다시 귀환을 합니다. 귀환한 포로들을 2차 가해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여자들은 너 이 오랑캐한테 몸팔게 왔다고 금이 환영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부를 때 환영한 년이라 불렀었어요. 환영한 년, 이게 나쁜 표현이 된가? 몸판 여자라는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을 다시 손가락질하면서 집안에 들이지 않아요. 그 조선에서는 함부로 이혼을 못 하거든. 이혼하려면 여자가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애를 못 낳다거나 아니면은 시부모한테 못 하거나 그런 큰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아니면은 이혼 함부로 못 합니다.
그 부부간의 신의도 중요한 예의이기 때문에 지켜줘요. 근데 이때 이혼 소송이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청나라 잡혀갔다 돌아온 여자를 내가 어떻게 데리고 살겠느냐,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데 하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도우냐고 여자를 쫓아냅니다. 이제 그러면서 나타난 사회적 용어가 환양년이라는 게 나타나게 돼요. 이때 생긴 겁니다. 이때 그 환양년이라는 게 지금은 그 창녀 같은 사람들, 몸 파는 사람들 말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환양한 여자라는 거였었는데 그게 비칭이 된 겁니다. 남자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랑캐한테 붙어먹다 온 놈들 하면서 돌아온 남자들한테도 이렇게 손가락질해요.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은, 명분이 없는, 정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이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 사람들이 잘 아는 이야기들이 문제로 나와요. 환양녀 이런 표현들이 이때 나온 거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 인질들, 사람들 이렇게 많이 끌려가고요. 왕자들도 끌려갔어요. 왕자 두 왕자가 끌려갑니다. 소현사자 첫째, 그리고 복림대군 둘째 끌려가고요. 김상원과 더불어 사막사라는 사람도 끌려가는데, 사막사는 청나라 황제가 우리나라 그 신하들, 그 병자호란 때 주전파와 주화파로 대립해갖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주전파 신하들을 잡아오라고 한 겁니다. 청나라한테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애들을. 그 주전파 신하들을 불러다 놓고 청나라 황제가 이랬었어요. 네가 내 신하가 되겠다는 맹세만 하면은 목숨을 살려줄게 했는데 끝까지 신하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어요. 조선시대 때는 저 사람들이 최고로 숭앙됐었어요. 의리 있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지금은 별로 얘기도 안 하죠. 그 의리가 정상적인 의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추상적인 국가나 아니면 국민에 대한 의리가 아니라 명황제에 대한 의리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썩 유쾌할 게 아니에요. 그때 가치에서는 굉장히 큰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지만, 목숨을 걸고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지만, 지금은 보기에 뭐 저거를 그렇게 큰 가치를 실현하는 것일까라고 평가하기 좀 그렇단 말이죠. 하여튼 조선에서는 최고 인기 스타, 역사에 남는 인물들이 됐습니다. 사막사라는 분들이. 이때 일들이다. 자, 놀라운 것은 소현사자의 활동인데요. 소현사자는 거기 있으면서 청나라와 조선을 중재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청나라 관리들과 되게 친하게 지냅니다. 심지어는 소현사자가 거기서 그 17세기는 동서양이 만나는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서양 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었어요. 일본에도 살고 있었고 한국에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들어와 살고 있었던 선교사들, 서양 사람을 소현사자가 직접 만납니다. 심량은 만주고요. 북경은 중국 그 관내 지역인데 거기까지 가갖고 아담샬이라는 신부를 만나서, 아담샬이 선교하러 왔는데 아직은 선교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좀 안전하지 않으니까 주로 서양이 가지고 있었던 천문 과학 기술을 중국에 전파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었거든. 그래서 서양인이 천문 관장을 하고 있었어요, 중국에.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서 조선도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돌아가면 왕이 될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돌아가면은 우리 조선도 와서 좀 도와주라. 그러면은 내가 당신의 신앙을 포기하는 것을 허용해 주겠다. 그 약속을 했었단 말이에요. 아담샤한테는 그야말로 대박 조건이죠. 목숨 걸고 와서 선교해도 될까 말까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판인데 왕이 될 사람이 도와준다 하니까는 이건 진짜 뭐 완전히 좋은 판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샬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교류를 되게 많이 해요, 이때. 그래서 이때 상황을 되게 아쉬워해요. 소현사자가 왕이 됐다면은 우리나라가 서양에 대해서 좀 일찍 깨쳤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그리고 폐쇄적인 국가가 아니라 지금 세계가 변하는 모습을 일찍 수용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되게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한국 기독교들도 되게 아쉬워해요. 저때 소현사자가 왕이 됐다면은 한국 기독교 역사가 한 200년 이상 소급될 수 있다고 그랬을 건데, 그게 안타깝게 안 됐다고 되게 아쉬워합니다. 그리고 인조 때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군부대를 많이 만드는데요. 선조 때 만든 군부대가 조선후기 군부대 중에 처음입니다. 훈련도감이라고. 조선후기 때는 5개의 군부대가 만들어지는데 선조 때 하나, 그리고 인조 때 3개 만들어집니다. 이게 청청청이라고 그래요. 청청청. 어영청, 총륜청, 수어청이라고 했고 어총수, 청청청 들어가는 게 인조 때 후군과의 갈등기 때 만들어집니다. 영정법이라는 전세를 만들어요. 지금 전쟁 임난 이후기 때문에 전쟁 후에 체제 정비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인조도 체제 정비하는 일을 좀 합니다. 그중에 전세 개편을 합니다. 전세. 세종 때 만든 공법에 따르면 20도부터 40도까지
그의 풍용을 가지고 따져갖고 20도부터 4도까지 차등을 두어뒀었는데 인도 때 영정법을 만들면서 영구히 정해버립니다. 그냥 4도로 고정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풍용에 따른 차등 수주가 없어지고 그냥 4도로 고정이 됩니다. 영정법을 고정법이라고 돼요. 그래서 자, 우리나라도 드디어 서양인 들어와. 근데 일본 가던 사람이 표류해갖고 들어온 겁니다. 그 네덜란드인 벨테브레가 들어옵니다. 벨테브레.